됐습니다. 우선 제가 그 여부 분석하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올려온 유인물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바꾼 이유가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현직 교사보다요.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 있죠. 개발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수업 내용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속 한글 파일 띄워드릴 거고요. 없으신 분들은 사이버 강의실 가시면은 이 첨부 파일로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저쪽에서 제가 마이크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우선 제일 먼저 요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체계. 그 체계를 얘기하면서 체계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 있잖아요. 기존 바람직한 상황과 그리고 현재 그 체계가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현상이죠. 현상과 그 차이가 우리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기대 수준과 실제 수준과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체제가 있죠. 체제가 있고 이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 투입이 일어나면은 체제 안에서 여러 요소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산출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음이죠. 처음 출발점 시작. 이 출발점, 이 체제의 과정을 거치기 전의 단계에서 이런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목표. 이 목표가 뭐냐면 기대 수준이겠죠. 이 기대 수준인데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 목표에 도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고 실제 수준. 실제 수준이 여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만큼이 충족되지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만큼이 요구가 우리가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실제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가 이만큼 발생한 거죠. 요게 뭐냐면 요구입니다. 요구. 우리의 요구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체제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이죠. 방과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어떤 그 학부모님들의 방과 후에 돌봄이 있잖아요. 이런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학교 전체 학생들의 시골 학교 같으면 한 50% 정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실제 수준은 얼마냐면은 한 35%였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가 우리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죠? 15%. 15%가 실제 달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은 이 체제를 분석함으로써, 이 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왜 요구가 충족되지 못했을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까? 방과후가 아니라 만약에 고등학교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대입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제 70%가 현재 실제 수준이고 우리는 한 80%를 대학교 입학하는 요구했다. 그러면 여기 요구가 얼마가 나오겠죠? 10%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10%의 차이가 왜 나왔을까? 우리는 목표는 80%인데 70%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뭔가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요구가 발생하면은 이 요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뭐냐 하냐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개발해요.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재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찾습니다. 실제 이 체제가 이만큼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는 게 뭐냐면은 이 요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이 현 체제를 보죠. 기대 수준과 현재 실제 수준의 차이를 분석함으로 이 문제점을 찾는 게 요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점 자체를 요구라고 하고 우리는 이 요구를 갖다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바라는 건 뭐예요? 50% 달성하는 게 바라는 거죠. 네. 그럼 그 15% 올려야 돼요. 그럼 그 15%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기존의 체제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아예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있던 체제를 분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분석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데 원래부터 없던 건데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접근하는 요구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기존 체제가 있다면은 지금 현 체제가 갖고 있는 실제 수준과 기대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요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원래 현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 미래교육 선도학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래요. 미래교육 선도학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되게 아시죠? 감정으로 호소하는 거. 내가 이번 8월 되면 퇴임할 건데, 정년 퇴임하시거든요. 퇴임할 건데 학교에 마지막으로 이걸 남겨놓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저하고 정보부장하고 연구부장한테 좀 사정하듯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교장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퇴임하십시오 할 거예요. 아니면은 가는 길에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부장도 불러가지고 우리 그냥 가시는 데 한번 해보자, 그냥 해드리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왜냐면은 그걸 하면 학교에 돈을 갖다가 4천만 원까지 예산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예산은 누구한테 갈까요? 교장님.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걸 가지고 그만큼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좋은 건 안겨주고 싶어가지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 나올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 뒤에서 노력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미래 교육에 관련된 어떤 교육 체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라 안내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교 차원에서 이 교수 체제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이 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연구부장, 제가 연구부장하고 정보부장, 제가 경호부장이니까요.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적어봐봐. 막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보면 요거를 분석한 거죠. 없는 거에서.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요것만 하고 좀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구 분석이라는 것은 우선 문제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제가 있다면은, 기존의 현 체제가 있다면은 그 체제 자체가 기대 수준만큼 못 미쳤을 때, 그죠? 결과가 산출이 기대 수준만큼 못 미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면은, 개발해야 된다면은 이 요구라는, 문제라는 것보다는 요구라는 말이 더 맞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문제였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보면은 이제 가장 적절한 방안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활동을 요구 분석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요구하는 것은요, 만약에 현 체제가 있는 경우에, 현 지금 실행되고 있는 체제, 교육 체제가 있는 경우에 그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집단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문제일 경우에 이제 그리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이 요구를 분석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교육 체제 자체가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해결해야 돼. 목표 수준까지, 기대 수준까지 올릴 수가 있겠죠. 그것이 집단 내의 부적절성으로 이제 부적절성으로 야기되는 문제여야 돼 해결이 됩니다. 집단 내가 아니라 전에 흑인 있죠, 흑인 사회 슬럼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집단 내의 부적절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사회 환경으로부터 제시되는 문제니까 이거는 체제 내에서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사회적인 분위기 전반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체제 내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체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정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보니까 어떤 교육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은 안에도 보니까 상교장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평가 방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체제 내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요구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거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아니구나.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매스박스 체험 행사라고 장의 수학 과학 주간에 요거를 실시합니다. 예산은 이걸 하면 제가 알기로는 2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걸 매년 하는 이유가 이거 신청하면은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냥 신청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청하면은 학생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신청해요. 한번 볼게요. 보다 못해가 아이들 모든 활동의 끝은 뭘까요? 하나, 둘, 셋. 모든 활동의 끝은 파괴입니다. 원래 하고 나서 이제 한번 떼자고 지금 결론 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걸 딱 하고 나니까 애들이 원래 쌓고 네모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애들이 몇 번 해보니까 쟁탈전이 일어났어요. 이걸 한 개라도 더 가져가지고 뭐라 하냐면 이걸 말타기 좀 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좋은 게 뭐냐면 딱 시작할 때 있죠.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 목록을 보내줘요. 목록을 보내주고 이 중에서 몇 개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요?
목록 중에서 애들이 좋아했던 거, 즐겁고 열심히 참여했던 거는 동그라미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빼자. 빼고 더 괜찮은 거 찾겠죠. 그죠? 이렇게 어떤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기관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걸 체험하잖아요. 그죠? 체험자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그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자원 명세서를 보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활동 내용 총망라한 그 목록을 보내가지고 선택하게 해가지고 해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 목록을 보고 우리한테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학교에서는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애들 체험하게 합니다. 요거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부스를 3가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활동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부스는 교실 함께기에서 애들이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죠. 보드 게임이라든지 뭐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장기 아니면은 젠가 어떤 게 있더라?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종류로 해가지고 활동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요 체험 행사 주관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자원 명세서 조사입니다. 자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자원 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현재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안내해 주고 그 중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게 해줍니다. 요거를 분석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재교육, 우리가 만약에 영재교육 학교에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교수 체제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없는 경우는 만들어야 되겠죠. 영재교육을 하는데 무엇을 가르칠까 되게 고민인데요. 그죠? 그 영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목록들을 모아가지고 제공해주고 이 중에서 올라가가지고 학생들이 요구를 반영할 수가 있겠죠. 또는 방과후 수업이다, 방과후 교육이다 그러면은 방과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목록을 전체 제공해주고 어떤 걸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또 저거 있죠.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수학여행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애들이 놀러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수학여행도 벌수 교구락 해가지고 현장 체험학습의 일종입니다. 학습이에요. 학습 시스템인데 그때도 보면은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겠죠. 반드시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인 그 요구를 분석해가지고 실시합니다.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수학여행 선택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여행 갈 수 있는 목록 있죠, 장소. 우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장소들을 다 보여줘요. 다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중에서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선택하겠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뽑힌 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수학여행지로 반영하겠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요구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교육활동에서 할 수 있는 거, 계획 차원에서 체제를 개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체제를 새롭게 이제 수정할 때, 이럴 때 필요한 게 요구 분석인데 반드시 이제 실제로 참여하는 학습자들 있죠. 학습자들이나 이런 수요자, 요구하는 그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되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사용 분석인데요. 이 사용 분석이라는 것은 이 자원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있죠. 시작할 때 그 전체적인 목록을 나눠주는 게 사용 분석이고요. 그 자원 명세서고요. 이 사용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을 어떤 걸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그 지도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들한테 보충 지도를 하거나 심화 지도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 어떻게 요거를 분석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저희들 학원이라든지 학교 마치고 공부하는 과목들을 물어보면 되겠죠. 영어학원 다니는 사람, 수학학원 다니는 사람, 컴퓨터학원 다니는 사람, 과학학원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부를 주관적으로 하는지 조사를 한다면은 학생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용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사용 분석이라고 합니다.
요 사용 분석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학교에서 보면은 보충수업 같은 거 있죠. 보충수업 같은 거 이렇게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거 설정할 때 가장 현재 많이 활용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꼭 그 시장에서 그죠.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파는 그런 회사 같은 데서도 이런 사용 분석을 많이 하겠죠. 이게 이제 기존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여부 분석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 사용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프로그램들을 어떤 그 과정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용을 예측하고 그런 데 사용될 수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보까지 얻을 수가 없고요. 자원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현재 받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만 제공하지 이 내용들이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요구까지는 전부 다 반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자원 명세서에 없는 거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타 해가지고 희망 해가지고 직접 쓰게 만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원 명세서나 사용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요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설문조사입니다. 제일 많이 해요, 제일. 설문조사 혹시 해보셨죠? 요구 분석하는데 학교에서는 보면은 제일 먼저 교육과정 풀이할 때 있죠. 교육과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큰 체제예요. 그죠? 학교 교육이 흘러가는 큰 체제,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요거를 분석합니다. 그 방법이 보통 설문조사입니다. 학부모들한테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학사 일정 있죠. 방학은 언제 하고, 대량 휴업일은 언제 하고, 또 그리고 현장 학습은 언제 가고,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누구한테 물을까요? 좀 전에 학부모님들한테 묻습니다. 교사들이 마음대로 안 짜요. 요즘 그래 버리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학교에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교사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 공동사고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반드시 학부모들의 그런 동의 있죠. 동의라든지 이런 요구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요, 설문을 반드시 일치합니다. 대량 휴업을 이런 몇 번 했으면 좋겠냐, 언제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또 방학은 언제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그 일과는요, 몇 시부터 학교에 등교하고 몇 시부터 등교했으면 좋겠냐, 쉬는 시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것까지 다 설문을 해요. 설문으로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통계내 가지고 이렇게 결과 반영하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학생들 학교에 몇 명 정도 될까요? 보통 1000명 넘죠, 그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전체 내용을 다 취합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뭘 찬성하고 몇 퍼센트가 뭘 반영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힘드니까 담임 선생님들한테 각 학급 있잖아요. 각 학급에서 이렇게 몇 명을 했는지 취합을 하고 그 담임 선생님들이 취합한 거를 학년에서 취합하고 학년에서 취합한 거를 제가 다 취합해가지고 전체적인 퍼센트를 분석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일주일 꼬박 갔습니다. 가정통신문 보내고 수가하고 통계 내고 하는데 일주일 꼬박 갔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보냈잖아요. 요즘 가정통신문을 종이로 안 보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학교 종이라는 프로그램 주인은 쓰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화번호가 기억 안 나요. 5694 제가 우무폰이거든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여기 가시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지금 하반기 교장 공모제 의견 수렴 설문 되어 있죠.
설문 종료되어 있죠. 옛날에는 이걸 하려면 일일이 다 보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취합했는데 요즘 들어가면은 응답률이 너무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스마트폰 앱으로 보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보내가지고요. 부모님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부모님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고,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바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안을 보낼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한두 명이 응답 안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화로 어머니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하세요. 그래서 응답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종이를 하다가 그 다음 뭐라 했냐면 구글 독스 알죠? 구글 독스나 네이버 설문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보내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 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저거 수학여행이죠. 수학여행 결과를 이렇게 저희들이 시합하는데도 보면은 이게 설문이죠, 그죠? 우편 설문이었는데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내를 하고 이렇게 그 가정통신문도 종이로 인쇄를 안 해요. 인쇄를 안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 정보통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있죠. 이것도 여기로 다 받습니다. 앱으로 다 받아요. 앱으로 동의까지 다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문도 여기서 다 해요. 설문도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쪽으로 이게 뭐냐면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이제 필수응답 해가지고 다 하고 나서 이 화면에 이제 너무 편한 게 결과 취합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렇게 눌러버리면 그냥 누가 참석했고 우리 반에 누가 참석했고 100% 희망한다, 희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2박 3일. 보통 지금 80% 이상이 지금 90몇 %가 그 숙박형으로 간다 했는데 숙박형 중에서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는데 2박 3일은 91.7%가 희망한다 이렇게 있고요. 지금 부모님들 인식이 이렇습니다. 많이 지금 뭐랄까 마음을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황이 자꾸 좋아지니까. 서울 문학과 100%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병원. 예. 서울에 그쪽에 가야 돼 볼 수 있는 게 갈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예? 맞아요. 에버랜드. 애들 에버랜드 때문에 100%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경남 지역의 아이들은 수학여행하면 에버랜드지. 에버랜드를 갖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버랜드 가면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놀고 야간 퍼레이드까지 보고 불꽃놀이 보고 야간 그렇게 나오는 걸 갖다가 엄청나게 놀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불참하는 사유 2명이나 있는데 100%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개인정보까지 동의 다 받아주죠. 이렇게 옛날보다 쉽게 우리가 요구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1년에 돈을 갖다가 학교에서 돈을 내는데 50몇만 원 냅니다. 그런데 좋은 게 옛날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종이값만 해도 몇백만 원 듭니다. 이게 가정통신문 나가는데 그 돈에 엄청나게 작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수학 이렇게 동의도 바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편해요. 요즘 요구 분석은 이런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100% 지금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편 설문조사죠, 그죠? 또 좋은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종이로 나눴을 때는 보면은 이름 안 쓰잖아요. 이름 안 쓰니까 부모님들이 허위응답이 되게 많았대요. 그냥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통하니까 부모님들이 혹시나 자기가 했던 거 기록 남을까봐 정성껏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지금 요즘 우편 설문은 아직까지 종이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시합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해요. 바로 이제 요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셨듯이 요구 분석했는데 서울 쪽으로 100% 원하셨죠, 그죠? 2박 3일 대부분 원하셨고 이런 요구가 반영되면 우리는 이런 체제를 수학여행이라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반영해가지고 만들면은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나중에 만족도가 어떻게 될까요? 만족도가 좋아지고 요구가 충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떤 거를 갖다가 설계할 때, 체제를 만들 때는 요구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다른 요구 분석의 방법으로 면담이 있습니다. 면담. 면담은 어떤 건지 아시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이 면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우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구조화된 문항이라고 하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정해진 답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응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거나 뭐 알다 보면 더 알고 싶고 더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얼굴과 얼굴 1대1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한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 더 알고 싶으면은 더 질문할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 대화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맞춰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요구를 확실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들고 한 명 한 명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우편 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를 하는 사람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면담 같은 경우에는요, 면담 진행하는 면담자 있죠. 면담자의 면담을 진행하는 그런 능력 자체가 어떤 요구를 분석하느냐에 대한 요구의 질에 대해 가지고 요구 분석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구조화된 집단, 명목 집단, 델파이 패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뭐냐면은 구조화된 집단이나 명목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요구를 분석하는데 그 요구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여기 얘기 나왔던 거 방과후다. 그러면은 방과후에 참여하는 애들만 대상으로 그 요구를 분석하면 되겠죠. 방과후 전혀 관심 없고 자기는 학원 다닌다고 바쁜 애들은 이런 요구 분석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구조화된 집단을 통해 가지고 대상을 딱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명목 집단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 델파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를 분석하는데 이 요구의 내용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이거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서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그 요구를 갖다 그걸 보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런 거 있겠죠. 요즘 제가 이제 통기타 알죠? 통기타 지금 그 학교에도 교사 동아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제 옛날에 손 나왔던 기타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어떤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제조업체인데 통기타를 만들고 나서 이걸 요구를 갖다 분석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일반인들한테 이걸 갖다가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이거 기타 같은 거 보여주면서 요구를 분석하는 게 좋을까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보여가지고 어떤지를 갖다 분석하는 게 좋겠죠.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너무 즐겁게 수업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통해서 분석하는 게 델파이 패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요구를 분석합니다. 그럼 이런 요구를 분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요구를 분석할까요? 요구를 분석하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나오죠.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적. 교육 체제를 만들 때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든지 수업 과정에 있어 가지고 달성해야 될 목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교수 목적을 설정을 해요. 이러한 교수 목적은요. 요구 분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죠, 그죠? 이 교수 목적은 요구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수업 활동에 대한 의사소통의 객관성을 이 교수 목적을 통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내용에서 교수 목적 또는 교육 목적, 교육 목표 이런 같은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런 목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의 전체적인 방향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을 거고 설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제 설계 자체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렇게 쭉 이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수업 후에
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초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수업 개발할 때 있죠. 그 수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저걸 한번 설명드릴게요. 수업 전체적인 과정 그걸 좀 설명드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학습 목표. 네, 맞습니다. 목표. 학습 목표. 요즘은 교육과정에서도 뭐라냐면 성취 기준, 성취 목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학습 목표가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학습 목표가 있죠. 모든 수업은 이 학교 목표에 중점을 두고 갑니다. 수업 제일 먼저 시작할 때 도입하죠. 도입. 네. 도입 단계에서는 보통 뭐라냐면은 전시학습을 상기하거나 또는 아니면 관련 있게 동기유발 같은 걸 많이 해요. 이 동기유발이나 전시학습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학습 목표로 접근시킵니다. 목적이 뭐냐면 학습 목표를 알게 접근시키는 게 이 앞에 도입 부분의 목표예요. 그러면 도입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학습 목표를 확인했죠, 그죠? 그럼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달성 위한 학습 과제들을 실시합니다. 과제 1, 과제 2, 과제 3 활동이죠, 그죠? 이거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실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전개고요. 도입 전개하고 나중에 정리활동하죠, 그죠? 정리활동에서는 뭐냐면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죠, 그죠? 요약하거나 정리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뭐냐면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수업의 중심이 뭐예요? 학습 목표죠, 그죠? 우리는 이 학습 목표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은 앞에 말했듯이 모두 분석.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학습 목표를 만들어내고 수업 전체적인 과정이 이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안 만들 때 있잖아요. 지도안. 좀 이따가 제가 학습 목표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 건데 지도안 만들 때 학습 목표만 딱 도출할 수가 있으면은 지도안이 그냥 만들어집니다. 그 내용도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학습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학습 목표가 달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학습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전략 기법을 활용해서 가르쳐야 하며 평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통해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냐 기법이냐 이 활동이죠,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이걸 설정하는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 대상은 무엇이냐 학습 목표를 통해 가지고 도출되죠.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해 줍니다. 수업 시간 보면은요,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같은 경우냐면은 수업하다가 갑자기 그런 경우 있죠. 여기 설명하다 보니까 옛날에 갑자기 선생님이 뭐 했던 게 생각나네 하면서 이야기가 갑자기 밖으로 빠지는 경우 있죠. 애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애들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옛날에 첫사랑이었는데 첫사랑 아주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그건 보면은 어떻게 수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 못하는 거예요. 수업하고 관련 없이. 그런데 이 학습 목표가 확실하게 도출되고 이렇게 제시해놓고 수업을 한다면은 교사는요 수업에 있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계획부터 해가지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고 수업 과정 중에서도 이 수업 학습 목표를 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 내용이지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한테도 되게 좋은 근거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교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를 보면요 우선 요구 분석 결과 있죠. 요구 분석하면 어떤 거를 요구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요구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구 분석 결과를 우리 체제 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죠? 또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은 어떤 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업 1시간 내에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수업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정해진 차시가 있습니다. 몇 차시부터 몇 차시까지는 이걸 하고 몇 차시부터 몇 차시까지는 이걸 해라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요거 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1시간도 안 되고 2시간,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걸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뭘 하는 거를 요구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은 자원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겠죠. 그런 여건도 살펴봐야 됩니다. 애들은 체육 수업을 요구하는데 많은 체육 수업을 요구하는데 이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체육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체육관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을 우리 주변에 허락되어 있는 자원의 이용 정도 그리고 수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행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빈도 있죠. 그 수행의 요구 빈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수업 안에 다 못하겠죠, 그죠? 활동의 수행의 요구 빈도라든지 학습자가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가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교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 요구 분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준거가 됩니다. 또 뭘 요청하고 요구 분석을 했는데 시간도 가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도 가능하고 수행 정도도 적절하고 학습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목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 목표 해당 영역을 확인한 후에 일반적 수준에서 교수 목표를 진술합니다. 이 교수 목표 진술에 대해 가지고 좀 이따가 바로 나올 겁니다. 이 교수 목표 진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교수 목표라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학습자가 수업을 마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가에 관련돼 가지고 명시하는 겁니다. 이 수업이 끝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나중에 보면은 동기하고도 연관이 돼요.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분명히 진술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학습자 요구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학습자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목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학습자의 요구를 기초로 학습 목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체육 시간 애들이 무조건 수업을 해야 되는데 피고해요 그랬어요. 그 피고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피곤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애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목표 달성했을 경우에 애들한테 보상으로 피고를 시켜준다. 조금 그죠, 5분 10분이라도 그런 건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순발력 같은 거 수업할 때 애들이 피고하고 싶었는데 공피하고 하는 게 순발력하고 연결되겠다. 수업 활동 중에 피고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요구 자체를 갖다가 반영해가지고 기초로 목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수 목표 이제 진술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 지도안 있죠. 수업 지도안, 수업 계획, 수업 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절반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교생 실습 학생들 있잖아요. 교육 실습생들, 실습생들 지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로 가르치고 강의를 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크게 이제 교수 목표 진술하는 방법에서 이제 2명을 볼 건데요. 누구를 볼 거냐면 첫 번째가 메이거, 두 번째가 간해를 볼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표 진술에서는 메이거를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수 목표를 분석하는 데는 간해의 그 목표 진술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진술하는 데는 메이거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되게 명확합니다. 되게 분명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해놓은 거를 갖다가 간해의 걸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해의 분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목표를 진술해라 그러면은 되게 헷갈려요. 여기 보면 보기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좀 지우고요. 메이거가 이제 교수 목표 진술 방법에서 얘기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행동,
조건, 준거. 이 행동, 조건, 준거 이 세 가지 요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씩 생략되는 것도 있어요. 준거가 아니라 조건. 조건과 준거는 조금씩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건이 생략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되게 좀 일반적인 상황 있죠. 안 적어도 그냥 알 수 있는 상황 그런 거는 보통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요. 준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보면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뭐 할 수 있다, 뭐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준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평가 항목 있죠. 평가 계획을 따로 펴니다.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다 볼 거냐 해가지고 상, 중, 하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뒤쪽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수업 계획 체제 만들 때 수업 계획 세울 때 따로 적어줍니다. 다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행동이라는 것은 학습 후에 학습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동사죠, 동사.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그런 행동 동사입니다. 이걸 볼 때 네이버는 이 학습 목표 진술에 있어 가지고 기반이 되는 이론이 뭘까요? 심리학 중에서 무슨 심리학일까요? 네? 네, 행동주의 심리학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보면은 학습자의 환경 있죠. 밖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걸 가지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 그죠? 정보를 주고 반응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교수 목표를 진술하고 평가를 합니다. 결과한다, 설명한다, 비교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밑에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동사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는 보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신체적인 거 그리고 또 뭐 인지적인 거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먼저 수준은 지식 이해 수준입니다. 지식 이해 수준의 교수 목표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냥 사실이죠, 사실. 알고 있는 것. 바로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고 기억만 하면은, 암기만 하면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은 분류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과 그러니까 포유류와 어류 이런 거 조류 막 분류해라 그러면 그런 거 그냥 사실 기반으로 이렇게 기억한 것 기반으로 분류하면 되죠. 정의한다. 기억했던 거 그죠? 얘기하면 됩니다. 예를 든다, 설명한다, 파악한다, 연결한다, 인식한다, 환원한다, 열거한다, 명명한다, 선정한다, 진술한다. 이거는 기억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기억해가지고 말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준이고요. 두 번째 수준은 적용입니다. 지식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다른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 시간에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파지가 뭐예요? 물어봤어요. 파지. 파지 한다는 말 들어봤죠? 파지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파지하고 전이 이렇게 많이 돼요.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는데 파지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우주 잡고 있는 걸 파지라고 하거든요. 지식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완전 내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파지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갖고 있는 지식을 다른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전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파지하고 전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적용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계산 방법으로 이제 계산해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조립해보고, 뭐 작용해보고, 그 방법대로 수행해보고, 예측해보고, 뭐 각색하고, 해석하고, 활용하고, 실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수준인 적용입니다. 이런 동사들이 그 행동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분석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거나 분해하는 것. 이건 조금 더 고차원적입니다. 알고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가 분석하고 분류하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구별하고 시험하고 대조하고 비평하고 분류하고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종합인데요. 종합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새롭게 이제 얘기해보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고 아니면 논의해보고 자기 기준대로 정렬해보고 결합해보고 공식화하고 설정하고 요약하고 쓰고 조직하고 보고 관련시키고 표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라고 합니다. 수준 1에서 4까지 가는데 보면은 점점 수준이 올라가요. 어려운 거겠죠, 그죠? 수준 1보다 2가 어렵고 3이 어렵고 4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이유는요, 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동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 거기에 대해서 논해봅니다. 가능할까요? 목표로. 안 되겠죠, 그죠? 힘듭니다. 그러는 거. 지금 제가 친구 6학년한테 논설문을 써가지고 주장을 갖다가 자기 주장을 논설문을 이렇게 써보라고 했는데 논의하다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제 기준에 통과한 애가 3명밖에 없었어요, 3명. 6학년들도 이런 거 힘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수행평가도 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종합적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고학년 이상 해야 돼. 이게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초등학교 알죠? 참새하면 째, 그죠? 병아리, 삐야, 비둘기, 꾹꾹 이런 것들이요. 바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죠. 이런 수준이 지식 이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이라는 것은 왜냐면 이 중에서 뭐 참새 같은 거 배웠어요. 새 조류의 종류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하는 것 같은 거로 적용하는 거 그죠? 이런 거는 2학년, 3학년들 많이 잘합니다. 분석하는 경우에는 한 4학년 정도부터 되면 이렇게 분석을 할 거예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목표 전달할 때 행동적인 요소도 우리가 학생들의 지식 수준 있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조건인데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수행 상황에서 학습자가 처하게 될 한계를 얘기합니다. 한계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해요. 줄자를 활용해서 변비경을 사용해서 지도를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애들하고 전교도를 그리게 했는데 모는 종이에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를. 그러면은 여기서 행동은 뭘까요? 행동. 모는 종이에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행동은 그리다가 이제 행동이겠죠. 그럼 조건은 뭘까요? 그렇죠. 모는 종이에. 모는 종이 위에 그리는 게 조건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체육 시간에 있잖아요. 체육 시간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그죠? 운동장에서 그 심폐지구력이었어요. 만약에 주제가 그러면은 운동장 5바퀴 이상을 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장 5바퀴 이상을 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은 뭘까요? 어디죠? 위치가? 그렇죠. 운동장. 상황이죠. 그죠? 운동장에서 그죠? 운동장에서 행동은 뭘까요? 행동. 달리는 거죠. 그죠? 중거는 뭘까요? 그러면 5바퀴 이상이 중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동, 조건, 중거만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목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을 보면은 수학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을 이용해서 곱셈 구구를 이용하여 10의 자릿수 곱하기 10의 자릿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릿수 곱셈 구구를 이용하니까 조건은 뭐예요?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곱셈 구구 아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구단이 이렇게 말이 바뀌었구나. 우리는 구구단이었는데 곱셈 구구로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구구단 세대 있으세요? 혹시? 네. 다 구구단, 곱셈 구구로 들으신 분 학교 다닐 때. 최근에 바뀌었을 겁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아마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어떤 곱셈을 할 수 있다 그랬으면은 행동은 뭐냐면은 계산하다가 행동일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은 곱셈 구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중거는 뭐예요? 중거. 여기서 중거는 뭘까요? 이런 게 안 나왔죠, 그죠? 계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계산할 수 있으면 수행이 된 거고, 계산할 수 없으면은
수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중고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다 정도 되지만 나중에 수업 계획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평가 계획 해가지고 따로 세웁니다. 수업에서. 평가 계획 해가지고 방금 12자리 곱하기 12자리를 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예? 12자리 곱하기 12자리를 할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되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게 확실히 목표를 도달했다 안 했다 보면은 평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문제 수업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가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평가 계획해가지고 상중하 이런 건 되게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좀 뭐라죠 이게 관찰하기 조금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상중하 해가지고 해가지고 10문제 중 예를 들어 8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그러면은 상 아니면 몇 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중 몇 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요즘은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통과 실패가 아니라 수준을 나눕니다. 상중하 또는 잘하면 보통 노력 유하 아니면은 1, 2, 3, 4, 5 해가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줘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평가 계획을 하랍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도입에서 보면은 뭐 그거는 그냥 체육 가지고 만든 건데요. 제가 이번에 공개 수업한 건데 제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냥 체육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중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곱하기 10의 자릿수 곱하기 10의 자릿수를 풀 수 있다가 중거에 해당돼요. 그런데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계획 따로 설립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교육 목표 안에 다 들어있죠. 내용들이. 그럼 상황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교육 목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미술 시간에요. 미술 시간에 애들이 뭘 할 거냐면은 책을 보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되게 인상 깊었던 방학 거 이번에 어린이날 있었죠. 어린이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걸 갖다가 학습 목표로 하는데 동사는 뭘까요? 동사 그림 그리는 게 되겠죠. 그죠? 조건은 뭘까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기억에 남는 그렇죠. 언제요? 어린이날 가장 기억에 어린이날이죠. 그죠? 어린이날 기억에 남는 게 조건이 되게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거는 뭘까요? 되게 좀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린 게 중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되게 좀 모호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따로 평가 계획을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채라든지 이렇게 그림을 명확하게 잘 그리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렸다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주제 표현이 미흡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중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 계획을 따로 세워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목표만 가지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세워주면 돼요. 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또 다양합니다. 그리고 행동 조건 중도 또 체육을 한번 해볼게요. 체육 보자. 띵틀이죠. 띵틀. 요즘 띵틀 잘 안 하는 거 그래가지고 띵틀 하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띵틀 하는데 돈 닦기 해가지고 손으로 짚고 띵틀을 뛰어넘는 게 이날 교수 목표예요. 그러면은 동작은 뭘까요? 동작. 행동. 띵틀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뛰어넘는 게 행동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무엇을? 띵틀을 뛰어넘는 거죠. 그죠? 또 띵틀을 뛰어넘는 게 조건. 자, 띵틀을 뛰어넘는데 조건이죠. 그죠? 돈 닦기를 해서 그죠? 띵틀을 뛰어넘는 게 행동이고 이 조건은 돈 닦기를 했을 정도. 그죠? 중거는 뭘까요? 중거 확실하죠? 뛰어넘으면은 도달하는 거고 뛰어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띵틀 돈 닦기를 해서 띵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래버리면은 목표가 되겠죠. 수업 목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업이 만들어집니다. 목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수 목표. 교수 목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갖다가 설계할 수가 있어요. 수업 방법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띵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뭐랬냐면은 동답기에서 띵들을 띄어 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교수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될까요? 시험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흥미롭게 동기유발 하는 것보다는 안 다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제일 먼저 준비 운동하고 준비 운동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특별히 뭐 오늘 쓰는 거 있잖아요. 동작. 준비 운동 하면서 동기유발할 수 있습니다. 뭐 발목이라든지 손목 같은 거 풀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 거다. 오늘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이걸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풀자 하면 동기유발이 자동으로 되겠죠. 준비운동 정도면서도 이제 충분히 도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운동하고 이제 교수 목표 확인하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움닫기 하라고 해가지고 동작을 안 할 거냐. 한번 힘드니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동작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발판 쿵 부르는 데까지가 첫 번째 동작이다. 이 활동이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는 여기서 발판에서 쿵 밟고 이렇게 딱 핀틀에 올라타는 것까지가 두 번째야. 세 번째 동작은 핀틀에서 있으면 핀틀에서 짚고 손으로 밀면서 앞으로 뛰어내리는 것까지가 세 번째 동작이야. 활동 4가지가 됐네요. 그죠?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거 연결해가지고 한번 하는 거 차시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가 순서대로 기획돼 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도입되고 교수 목표 얘기하고 어떤 활동 할 건지 설명하고 이 활동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자. 안내까지 돼버렸죠. 그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 교수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업 전체적인 과정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누구나 어떤 걸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은 이걸 활동 목표 앞에 앞서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교수 목표까지 관심을 갖게 만드는지 그리고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도안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야간 만들 때. 보통 교생 테스트 가면은요 지도안 만들잖아요. 지도안 만들 때 제일 먼저 뭘 찾을까요? 수업을 해야 된다. 지도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예? 학습 목표. 학습 목표보다 더 먼저 찾는 게 있죠. 저희들은 예? 지도서 그죠? 교사 그 지도서 그죠? 교사 지도서라든지 아니면 자습서 이런 거 먼저 찾죠. 그걸 보고 이제 이게 학습 목표가 뭐구나 하는데 이걸 알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실 박스만 딱 봐도 오늘 이런 활동을 하네. 행동은 뭐고 여기서 조건은 뭐고 준거는 뭐네. 그러면 학습 목표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굳이 내가 지도서에 설명되어 있는 수업 방법대로 따라갈 필요가 없고 내가 수업을 설계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업을 더 좋아할까요? 어떤 수업이 내가 수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덜 막힐까요? 빨리 참여하는 예. 요구한 예. 교과서 분석해가지고 이런 활동하면 되겠다. 내가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개발한 거 있죠. 그죠? 본인이 직접 하는 수업. 예. 직접 개발했어. 예. 지금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업이 그런 수업이에요. 교과서는 뭐냐면은 지침서입니다. 보조, 지침서고 이 보조를 가지고 교사가 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사의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성취 기능이 있거든요. 수업 안에. 그 핵심 성취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교과서 걸 참고하되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수업을 해도 괜찮아요. 무조건 교과서대로 안 해도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 그런 건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국어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갖고 와요.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한 개가 뭐 소설에 있어가지고 복선 있죠. 복선. 혼학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뭘 했냐면 옛날에 별에서 온 그대 거기서 읽기
인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주인공이 그때 김수현이 뭐 건강했다가 그랬거든요. 뭐 그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든 수업은 내가 개발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무난한 수업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내 그림대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할 거고요. 나중에는 새로 수업을 만들어도 될 거예요. 제가 만드는 수업을 조금 아까 사실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거 내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임 활동 기반으로 해가지고 체육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총 12가지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12가지 게임을 만들었는데 오늘 또 함께 또 만들었어요, 얘들하고. 균형, 평형, 능력 이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미니 트랙 안에서 시작됩니다. 미니 트랙 안에서요. 체육관을 반밖에 못 써요, 우리가. 제가 가는 수업은 체육관을 반밖에 못 쓰는데 넓게 쓰니까 좀 좁습니까? 좁아요. 애들은 달리고 싶고 뛰고 싶고 하는데 이 체육관 안에서는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도입했냐면은 미국에 보면은 이제 기독교 교육 쪽에서 활용하던 건데 오하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세요? 혹시 미니 트랙 게임 그걸 가지고 제가 체육 수업을 갖다가 변화시켜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팀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ABCD를 할게요. A 원래 파란 팀, 빨간 팀, 노란 팀, 초록 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ABCD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콘을 갖다가 이렇게 4개를 놔두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기본적으로 달리기라면 애들이 여기서 빡 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 깔때기랑 칼라 콘을 한 개씩 놨어요. 원래는 가면은 들어가가지고 볼링피 놨고 밑에는 오자미 같은 거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데 다칩니다. 그걸 잡으려고 부딪히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뛰어와가지고 바로 자기 갈 때 콘 있잖아요. 콘에다가 콘을 탁 얹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하면 그 실격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달리기 규칙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은 뭘 만들었냐면은 여러분 폼롤러 아죠? 폼롤러. 네. 폼롤러라고 해가지고 크기가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우리 몸 푼다든지 아니면 운동할 때 쓰는 건데 이걸 딱 보니까 체육 수업할 때 되게 쓰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세웠어요. 이거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머리에 오자미를 탁 얹고 와가지고 폼롤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돌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에 있는 오자미를 이렇게 머리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폼롤러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해물지겠죠. 애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애들이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목표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뭐냐면 신체 뭐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목표의 수업을 하면 될 거고 충분히 보면 제가 체육 교과서에 있는 내용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그 성취, 핵심 성취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보면은 이제 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게 요구를 했어요, 애들이. 이것도 요구 분석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학생이 모든 참여하고 그리고 빠른 전환 그리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우수한 체육 능력 가진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서 전체 게임의 그림이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체제를 만들었죠, 그죠? 체제를 만들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수업은 뭐냐면 순발력이었기 때문에 빨리 뛰고 빨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체육 수업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도입하고 전개하고 뭐 토끼 사냥해가지고 기부 이전에 직접 공피하는 거 이런 것도 순발력이겠더라고요. 이런 활동 1 단거리 지그재그 토끼 사냥해가지고 정리하고 활동 결과 교구도 있는 그런 것들 결제 올라가는 교구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평가 계획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그 밑에 보면 방금 결과돼 있는 거에 여기 확인한다는 게 확한다 돼 있습니다. 네? 옆에 오른쪽에 확인한다. 확하고 큰일 났어요, 진짜. 큰일 났어요. 이게 누가 그렇다면 이게
정보 공식 올라가면 되게 큰일 나. 그죠? 괜찮습니다. 수업만 보지 지도는 안 가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공개 수업을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내용들 한번 볼까요, 잠깐? 순발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무슨 운동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중 좀 풀고요. 그럼 이제 학생들의 자리에 이동할 텐데 원래 없는 수업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면은 준비하고 준비 체육관에서 달리기를 해주는 게임이죠. A팀 1등, C팀 2등. 자, 회의로 들어갑니다. 각팀 2번 위치로 준비. 전환이 되게 빠르죠. 한참 갈 수 있고 이 어와나라는 게임에서 이제 사용하는 행동들이니까 조금 변화시켰어요. 여기 그대로 하세. 그리고 이제 끝에 결승점에서 위험하고 없애고 와 어디가 2등이지 뻗치지 않고 움직이면 탈락입니다. 왜냐면 애들 여기서 결승전에서 더 나가버리거나 애들 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바꿔버렸고 이런 게임들이에요. 이런 게임들인데 이것도 있고 실격당하는 애도 있대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애들 실격을 당하더라도 많이 너무 오래 달리는데 추월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얘 있죠? 자, 6바퀴를 뛴 소감 어떻습니까? 5바퀴는 몇 바퀴 더 돌았습니다. 힘들지. 근데 결과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게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해 가지고 애들이 불만을 갖는 애들이 없어요. 게임 활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까지 제가 보면은 예고설 어떻게 되냐면은 맞네요. 결과에 따른 분쟁 발생 최소화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체제 만든 이유가 이런 거였는데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요구 분석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체육 수업, 그 요구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를 만들고 그런 목표를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그런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볼게요, 이제. 얘는 말고, 네. 그러면 네이버의 교수 목표 지수하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행동, 조건, 준거. 조금 전에 제가 그 지수를 한번 볼게요. 목표가 뭐냐면은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기본 운동을 배우고 게임 활동을 하면서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그죠? 이거 여기서 목표는 뭐냐면 순발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죠? 네. 순발력을 기르는 건 좀 복잡하겠는데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기본 운동 이게 뭐냐면은 조건이 되겠죠. 그죠? 조건. 이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 가지고 게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게임 활동을 하는 게 행동이 될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건 간해죠. 간해 분석 방법으로 제가 목표를 만든 거라서 조금 다른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기본 운동을 통해 기본 이룰 수 있는 게임 활동을 통해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게임 순발력을 기를 수 있는 게임 활동이 조건이 되겠죠. 그죠? 게임을 하는 게 뭐예요? 그죠? 근데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뭐 기를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순발력을 기를 게임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는.
이건 뭐냐면 이 순발력을 기른다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나올 간의 분류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간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수업 활동하고 나서 우리가 성취하게 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 순발력이라는 건 뭘까요? 앞에 메이커의 내용이 없었던 이 성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방식보다 메이커 방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간의 방법이 메이커 방식보다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메이커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의 교수목표 진술 방법 한번 볼게요. 간에는 5가지 내용으로 이 목표, 행동, 교수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성취 상황, 학습된 능력, 성취 내용, 성취 행동, 성취 도구, 제한점, 조건 5개의 목표를 진술했습니다. 이 요소가 5개인데 분석하다 보면 꼭 이 5개가 다 들어가진 않아요. 이 중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요 예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민주주의의 이념을 열거할 수 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성취 상황이죠, 그죠? 학습이 수행하게 될 환경적인 조건이 성취 상황입니다. 여기는 성취 상황은 없죠, 그죠? 성취 상황은 없어요. 조건에 해당되는 게 이 성취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습된 능력이라는 것은 동사를 얘기합니다. 열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동사가 되겠죠, 그죠? 말한다,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인지 전략, 태도 학습,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을 이 교수 목표를 통해서 학습하게 된 능력으로 있습니다. 열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열거, 그죠? 지적 기능이 되겠죠, 그죠? 지적 이렇게 보면 딱 정해놓은 걸 보시면 돼요. 이 학습 능력이 뭘 얘기하느냐? 표시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학습된 능력에서 말한다게 되겠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성취 내용이라는 것은 이 수업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민주주의 이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학습하게 될 거고, 여기서는 삼국의 영토에 대해서 성취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성취 행동이라는 것은 이 내용 중에서 학습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갖다가 이제 성취 행동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열거. 이 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밑에서는 보면은 표시, 설명, 이 표시에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취 시에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이 됩니다. 성취 행동, 그리고 성취 도구, 제한점, 조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성취 도구가 나올 수도 있고 제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조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줄자를 사용해서 교실의 길이를 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줄자를 사용해서가 뭐냐면은 도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취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이커의 조건하고 같기 때문에 교실의 길이를 잽니다. 그러면은 길이를 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적 기능, 운동 기능, 길이를 재는 거니까 뭐가 될까요? 길이를 재는 운동 기능은 아니고 지적 기능이 되겠죠, 그죠? 길이를 갖다가 측정하는 쪽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성취, 그리고 성취 내용은 뭐냐면은 교실의 길이죠, 그죠? 길이가 될 거예요. 길이. 교실의 길이보다는 그걸 통해서 길이를 아는 거니까 길이가 될 거고, 성취 행동은 측정이죠, 그죠? 측정, 재는 게 될 거고, 여기서 도구는 뭐냐면 줄자가 되겠죠. 좀 복잡해요,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간의 교수 목표 진술 방법으로는 교수 목표를 진술하기보다 이 교수 목표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학습되는 능력은 무엇이고 상황은 어떻고 성취되는 내용은 이거구나. 성취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교수 목표가 달성했다, 달성하지 않았다 볼 수 있는 행동은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서 보면 성취 도구는 뭐고, 제한점은 뭐고, 조건은 뭐고 이런 걸 갖다가 분석할 때 활용하는 게 간의 교수 목표 진술 방법이 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할 때 좋은 거는 메이커의 교수 목표 진술 방식이고요. 이 내용을 분석할 때 좋은 거는
간의 교수 목표 진술 방식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활용해 봤을 때 그게 제일 편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갈 겁니다. 행동적 교수 목표 진술 답지 보셨어요 혹시? 오늘은 아니 여기 3단원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행동적 교수 목표 진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행동적 교수 목표 되게 간결합니다.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은 전개에 대해 수업 활동에 저희가 분명하게 우리가 사고하고 파악할 수 있는 자극 단서를 제공합니다. 되게 쉽죠, 그죠? 이 목표만 보면은 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사고할 수 있고, 교수 설계에 있어서도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앞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도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되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에 있어서 기초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수업에서도 보면은 이 교수 목표가 달성했는지 안 됐는지 밑에 보시면은 요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 행동을 달성했다 안 했다 관찰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위한 수업 기초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수업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교사, 학생, 전문가 등도 이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목표 수업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이 잘 되었다 안 되었다, 목표를 달성했다 못했다, 수업 전체적인 내용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거를 분석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행동으로 관찰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들이 있어요. 조금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중에서 블룸의 이 교육목표 분류 보시면은 인지적 영역이 있고, 정의적 영역이 있고, 행동적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인지적 영역이라는 것은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그리고 정의적 영역이라는 것은 여러분 느끼는 가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슴. 그리고 행동적 영역이라는 것은 몸으로 활동하는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의적 영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느끼고 우리가 내면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적인 교수 목표를 나타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의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제일 먼저 단계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른 것을 도덕적인 걸 공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행동이다. 알게 해가지고 주의를 갖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게 좋은 거야. 가치화시키고요. 그 행동을 솔직화시키고 마지막으로 내면화돼가지고 인격화돼가지고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욕 있죠, 욕. 네. 저는 욕을 사용 안 합니다. 욕을 안 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욕을 사용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에 갔을 때 이사를 갔는데 애들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욕을 사용 안 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기분 나쁜 거는 남한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욕을 절대로 사용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 되게 많이 때렸거든요. 말을 워낙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들은 절대 때리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막 울면서 집에 들어서 아빠 왜? 아빠 왜? 아빠 고마워요. 뭐가? 그러니까 아빠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때린대. 그리고 고맙다고 사춘기 때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른 것에 대해 가지고 그냥 남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지키는 게 인격화거든요. 이게 보면은 정의적 영역의 큰 목표인데, 제가 애들한테 준법에 대해서 교육시켰어요. 준법. 법을 지키는 준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중에서 교통질서 있죠. 교통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신호등에서 애들한테 길을 건널 때는 절대로 위험하니까 무단횡단하지 말고, 그리고 신호등에 가면은 초록불이 바뀌더라도 바로 건너면 안 되고 멈춰서 주위를 살펴보고 오른쪽에서 건너라 애들이 해가지고 교실에서 진짜로 신호등처럼 해놓고 막 이렇게 훈련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다 알고 있구나. 무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른쪽이요.
초록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돼? 멈춰가지고 먼저 살펴야 돼요. 애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목표 달성했죠. 그래, 그러면 집에 가자 해놓고 선생님이 이제 저는 이제 출장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 앞으로 5명 애들이 막 찾기를 막 건너가요. 듣고 보니까 우리 반 애들이에요. 야, 명석이! 막 이러고 얘기를. 그 5명 다 봤다! 도덕 수업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내면화 됐을까요? 교육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예절이라든지 준법이라든지 이런 내면화돼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행동으로 수업 시간 내에 관찰되는 행동으로 평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적 교육 목표로 딱 결정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걸 봐야 돼. 우리가 통과됐다 이렇게 달성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표가 되는 행동을 추출하는 근거가 되게 불분명합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킨다. 저는 그때 뭘 봤냐면은 신호등에서 신호 보고 그죠? 무단횡단 안 하고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호등만 얘기했는데 뭐 무단횡단하고 그렇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부정적인 측면이 뭐냐면은 행동적 교수 목표 추출의 근간이 되게 불명확합니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또는 교수자에 따라 가지고 이 추출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절 바르다라는 거 있습니다. 예절. 어떤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사구조. 인사라고 하는데 맨날 인사만 잘하는데 인사만 잘하는 애 있잖아요. 예의 바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 한 개도 안 주고 인사만 잘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교수 설계에 있어 가지고 그 행동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처방에 단편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행동적 교수 목표 자체가 선생님이 어떤 수업의 방향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거기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위기와 구조가 그러면 학습이 갖고 있는 구조 있죠. 이게 학습자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고 우리가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하고 조금 불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학습자가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처리 과정 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과 영역에 따라 가지고 행동적 교수 목표 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교수 효과의 평가에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이 있어가지고 되게 명확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객관적이고 유단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좀 많겠죠. 특히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윤리 수업 있죠.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적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교수 목표 진술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습 과제 있죠. 목표가 만들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 과제 분석 기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석 있죠. 출석 이상 있으신 분은 지금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